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진짜 선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판 뒤집기 정말 가능할 것인가? 제가 왜 막판 뒤집기라는 말을 쓰냐면,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른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하락세, 급격한 하락세, 김문수 후보가 급상승 기류, 요게 이제 최근의 기류인데, 자, 앞으로 열흘 뒤에 대선 이미 뭐 재국민 투표는 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면 나흘 뒤, 닷새 뒤면 사전 투표를 합니다. 뭐 민주당 관계자들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 굉장히 많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닷새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때에 뭔가 반전을 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 후로는 깜깜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오차범위 내에 접전 내지는 역전을 시켜야 되는 게 김문수 후보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온 것이 이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공동정부론으로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할 것이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그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역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자고 나면 달라질 정도로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측하는 것도 갑자기 뭐 몇 시간 뒤에 또 급진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동정부론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게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실제 그거는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판을 짓고 공동정부를 꾸리느냐, 아니면 100% 개방형 국민경선, 여론조사로 하자는 거죠. 뭐 당원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여론조사로 그걸로 통합 후보를 정하느냐, 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공동정부, 이거는 아름다운 단일화,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양보 대신 공동정부라는 과실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선 선택지, 이거는 정정당당 단일화, 정정당당은 김문수 후보의 구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측근들한테 어떤 형태의 연대든 수용을 하겠다. 어떤 형태라는 거는 공동정부가 됐든 연립정부가 됐든 다 오케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당대당 통합,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합, 이런 건 가능한 거고, 어쨌든 공동정부라는 키워드, 이게 DJP 모델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 해서 자기 혼자 뭐 3파전에서 이긴다, 이거는 이미 불가능한 게 확인됐고요. 왜? 뭐 갤럽 조사 한번 보시면 45대 36대 10입니다. 45대 36은 한 자릿수 9%포인트 차이지만 36대 10은 26%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건 뭐 어떤 경우라도, 더군다나 뭐 김문수 후보도 같이 하락세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김문수 후보 급상승세입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7%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상승하는 것보다 김문수 후보가 훨씬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 모델은 애저녁에 이제 불가능한 것임이 판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자, 혼자 완주해서 낙선할 것이냐, 아니면 지분을 챙기면서 DJP 모델, 동탄 모델이 아닌 DJP 모델로 갈 것이냐. 뭐 DJP 모델은 장관 5자리였죠. 만약에 공동정부로 가면 그 이상을 이준석 후보가 챙겨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 다 협약하면 되니까요. DJP 모델이 그런 겁니다. 협약하고 국민 앞에 공표하고, 그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임하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약속을 지키는. 자,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게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협약서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아예 이게 DJP 해박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임기 단축 개헌 3년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을 해놓고 그걸 위한 일정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놨다는 거고요. 대통령직 속으로 정치혁신부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해왔던 겁니다. 시대교체. 그 다음에 개헌기구에 참여한 정당 인사 이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거를 거기다가 명시했다는 거죠. 목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 다음에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이낙연 상임고문, 그 다음에 여기에 정대철 헌정회장까지 사인을 받는 게 목표다.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 시각까지 이준석 후보는 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관심 없다. 뭐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환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재명, 김문수를 다 부정하고 지금 본인은 제3의 영역에서 동탄 모델로 승리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미 불가능한 것임이 밝혀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0% 가지고서 어떻게 동탄 모델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건 확인된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장렬하게 뭐 조금 올라간다고 해야 뭐 한 11, 2, 3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선거 비용도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15%가 넘어야 100%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엔 만약에 여론조사로 12%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실제 투표에 가면 이준석을 찍었을 때 사표라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없어지는 표입니다. 죽은 표.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 이준석으로 한번 해서 40살짜리 대통령을 만들어서 무언가 혁신적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투표일 임박하거나 투표장에 가면 그래도 이거는 사표인데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확인됐는데 자기가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찍은 한 표가 당선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입증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제 갤럽 조사에서 10% 나왔죠. 그 중에 아마 허수가, 그러니까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준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을 확률이 적어도 저는 3, 4% 정도 된다고 봅니다. 사표 방지 심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은 갤럽 여론조사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절반도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차기 정부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낙선은 확인된 거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면 뭐 여론조사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감정 또는 지지 성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뭐 낙선은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완강히 부인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야말로 정정당당 낙선 낙선이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후위를 도모하자. 근데 이준석이 후위를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후위를 도모하더라도 어쨌든 이준석이 민주당을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언저리 중도 이쪽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낙선을 한다. 낙선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완전히 갈라선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가서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했어야지. 지금 와서 표 달라고 해?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상황이 잘못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를 이준석이 가져갈 가능성은 점점 차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민주당 지지층을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의 소구, 호소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집권에 도움을 줘야 그게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힘 지지층과 완전히 동떨어진 제3지대만 가지고서 대통령의 당선도 안 될 뿐더러 후일도 도모가 안 된다. 그건 뭐 저희가 수많은 대선을 치러보면서 다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 그 다음에 개혁신당의 그 국정 참여, 이 두 개를 얻고 본인이 후보직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미래를 없애버린 상태에서 완주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는 실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실리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는요, 이 저울추가 균형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당근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당근을 피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뭐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참모들도, 아니 자기들 중에 지금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판단을 잘하면 장관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도 총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동정부의 지분을 그렇게 요구해서 합의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균형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게 훨씬 더 이준석 후보와 이준석 후보 주변 세력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는 완강하게 이건 이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공동정부라는 이름은 또 단일화랑 의미가 조금 다르죠. 이런 이름을 거부하고 있는데, 글쎄 시간이 있습니다. 29, 30이죠 아마? 29, 30에 지금 시간이 저 사전투표 전까지, 아니 뭐 궁극적으로는 뭐 사전투표 한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뭐 효과가 반감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사전투표가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그러니까 공동정부 응할 가능성, 전 늘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격적으로 어떤 명분을 찾아서 응할 가능성. 근데 그 실체를 보면 실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정치의 묘미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한테 선택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공동정부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가 거절하고 있죠, 선을 긋고 있죠. 이게 정말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조심스럽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한번 기대를 안고 상황을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